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12.12군요.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1979년 군사 쿠데타를 벌인 날입니다. 역사의 후진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굴하지 않고 역사가 어떻게 진보하는지 우리는 이것 또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개월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우리는 용기를 다시 얻었습니다. 평화적 촛불 시위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또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이명박이, 박근혜가 살인적인 진압과 외면 불통일색의 무시로 힘을 뺐던 촛불, 그 촛불이 국면 고비고비마다 큰 힘을 발휘해서 시민혁명 1차 승리를 도출해냈습니다. 또 우리는 공동체를 다시 얻었습니다. 경쟁, 효율, 욕망을 위해 인간을 서열화하고 도구화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 본성을 말살해온 그간의 굴레를 떨쳐버렸습니다.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며 상생하는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년 정신을 다시 얻었습니다. 보다 나은 학점, 보다 나은 출세, 보다 나은 혼사를 위해 낭만과 자존심, 지성, 심지어 저항정신까지 담보 잡혔던 우리의 청춘들이 헬조선을 스스로 타파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전두환 시기에도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0%. 빚에 억눌려 노예의 삶을 강요받았던 청춘은 이렇게 자생적으로 사회의 빛이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노래를 다시 얻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렇습니다. 검은 지우개로 이 노래와 이 노래의 역사성을 말살하려던 세력들, 그들은 지난 주말 도심 한복판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에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촛불혁명은 5.18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와 뜨겁게 조우했습니다. 되찾은 민주주의, 되찾은 광장에서 목청 높여 재창된 이 노래, 다시 들어보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깃발만 나부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사랑도 명예 또 남김없이 평생 나가자.
산자여 따르라. 역사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최근 김용민 브리핑에서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의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름다운 재단 60일의 건강보험증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아름다운 재단의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웃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 1월까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캠페인은 종료돼도 생계형 체납자 지원 사업은 꾸준히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나백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 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도 몰랐고 외교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청와대도 잘 몰랐다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는 최순실이 결정한 것일 수 있다. 주진우 기자가 이런 방향으로 취재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록히드 마틴의 편익을 챙겨준 것이란 평가인데요. 이러면서 최순실이 중간에 개입해 커미션을 따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최순실만 입마이 포켓했을까요?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간 주진우 기자, 잠시 후 첫 꼭지에서 만나겠습니다. 국민 70%가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리기 전까지 박근혜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 이런 의견은 나머지 30% 중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은 83%였습니다. 이 의견 40대 이하에서는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헌법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검이 박근혜 뇌물죄를 입증하면 헌재의 판단은 빨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은 뇌물죄다, 이래 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대환, 네, 꼴이 우습게 됐습니다. 임명한 자도 임명받은 자도. 박근혜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본질을 흐렸지요. 자, 그런데 이 발언할 당시에도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남이 하면 문건 유출, 국기문란, 자기가 하면 사심없는 국정 운영이네요. 한편 전 청와대 조리장은 최순실이 올 6월까지 매주 청와대에 출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초에 보좌진이 안정될 때까지만 접촉했다더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순실이 100조 규모의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 사업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취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리포트인데요.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린다 김이 방산 비리와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말이죠. 이게 권부하고 연결됐음을 입증하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린다 김은 그 옛날 사람이었죠. 예. YS 때 있었던 일이었죠. 예. 그런데 그 율곡비리 사건 이후에 감옥도 가고 또 뭐 워낙 큰 그 게이트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 방위산업, 그러니까 무기 로비스트의 자기 그 업무를 잘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흘러간 옛 인물이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린다김 씨가. 예. 아니 흘러간 박정희 정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니까 흘러간 인물들하고 친할 거라는 생각은 해보게 됐는데 말이죠. 린다김 씨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외로울 때 그러니까 뭐 건자에서 밀려난 것도 아니죠.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미국에 갔을 때마다 린다김 씨가 그 LA 산타모니카에 있는 집에 초청해서 같이 지내고 생활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였죠. 예. 자, 그렇다면은 100조로 추정되는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공기 얘기만 놓고 볼게요. 항공기 얘기만 하면 그 최근에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정부가 사들인 그 무기가 항공기만 놓고 볼게요. 그는 KF-X 한국형 전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KF-16 성능 개량 사업이 있고 해상 초계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차기 전투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0여 대가 넘는 비행기를 일괄적으로 로키드 마틴 제품을 삽니다. 사는데 이게 그러니까 항공기를 최근에 사들인 그 사업비 규모가 4개 사업에서 27조 7,900억 정도 되는데 자, 한 사업당 KF-X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이게 스텔스기를 들여오는 겁니다. 스텔스기. 이 사업을 초기에 들여오는 돈만 8조 5천억이에요. 근데 그거를 비행단을 꾸리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10조에서 20조로 늘어날 겁니다. 8조 5천, 10조라고 보죠. 예. 10조짜리 전투기를 사는데 이 전투기는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텔스기는 한번 가져오면 한번 비행기를 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리면 다시 항공기에 칠을 해야 돼요. 그 레이더를 피하는 칠을. 그리고 그 순정 부품, 기한 부품, 그러니까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되는 부품값이 많이 듭니다. 부품값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 항공기를 유지하는 비용이 그 항공기 수명이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곱하기 2.8에서 4.8 그러니까 3배에서 5배까지 더 들어요. 그러니까 10조짜리 전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30조, 30조에서 50조가 더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조짜리가 아니라 40조, 60조 이렇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한 사업에서. 그러니 저희가 30조라고 하죠. 저기 유지 보수비가 30년 동안. 그런데 그러면 10조에 30조가 들어가니까 40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인건비를 조금 빼고 뭘 빼더라도 30조 이상이 30년 동안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업이 그러니까 10조짜리가 아니라 40조짜리, 50조짜리 사업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가면 100조가 훨씬 넘는 규모의 그 계약이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로키드 마틴과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이야, 이게 또 엄청난데요? 네, 항공기만 놓고 봤을 때 이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헬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이 있고요. 사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져보면, 보통 그 로키드 마틴사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몇천억 정도 규모의 무기를 우리나라에 팔았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 중기 말기 들어와서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서 팔아 제끼고 있는 무기는 향후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로키드 마틴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죠. 거기에 린다김과 그 주변 사람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연관돼 있죠. 최순실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최순실은 어떻게 연관돼 있습니까? 사실 그 로키드 마틴과 그 박근혜 정부가 연결되는 데는 처음에는 린다김 씨가 연결이 돼 있었어요. 린다김 씨가 인수위 시절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주 왔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때 파트너는 정윤회 씨였어요. 그러니까
린다 김과 정윤회가 박근혜 정부에 로키드 마틴을 연결해 줬죠. 그러면서 린다 김 씨하고 정윤회 씨하고 잘 지냅니다. 노래방도 자주 갔고요. 노래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린다 김 씨는 원래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정윤회 씨도 강력한 중저음을 바탕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야. 청담동의 어떤 노래방에서 예. 자주 이렇게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린다 김 씨는 그 메리어트 호텔하고 예. 청담동에 있는 노래방을 기반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로키드 마틴사의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정윤회 씨, 린다 김 씨가 배제되고 그 다음부터는 최순실 씨가 직접 관여했다고 저는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돈 된다고 판단하니까 린다 김 그리고 정윤회를 배제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정윤회 씨가 좀 그 핵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부부 갈등의 한 요인이었을까요? 아니요, 부부 갈등은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윤회 씨가 심부름을 하는데 돈 심부름을 하는데 네. 다른 데서 약간의 삥땅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서 미움을 샀다고 들었어요. 예, 사실 예. 그 정윤회 씨는 최순실 씨한테 예. 큰 소리를 못 내고 옆에서 가만히 서 있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만약에 이걸로 이득을 봤다면 결국 중개료일 텐데 얼마나 건너갔을 거라고 보세요? 무기중개상한테 그 중개료가 커미션이 정해져 있겠지만 그 KFX 같은 경우는 보잉사로 넘어가는 사업이 갑자기 로키드 마틴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 이런 사업은 굉장히 그 커미션이 많겠죠. 예. 그리고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얼마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 규모가 굉장히 큰 만큼 많은 돈이 움직였거나 아니면 움직일 것이라고는 그냥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대충 짐작은 하고 있고 그 좀 추적하고는 있으나 제가 그 돈의 규모를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안 됩니다. 어쨌든 챙기긴 챙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무슨 이게 공익 사업도 아니고요, 봉사 활동도 아니고요, 무기를 파는 사업이에요. 예. 예. 사실 로키드 마틴 하면은 사드 제작 회사 아닌가요? 네, 사드가 배치될 때 국방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 장관은 뭐 바지 뜯어져 가지고 백화점 갔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줄기차게 러시아와 중국에 사드는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치가 되고 국방부도 모르게 배치가 되고 청와대에서도 거의 모르고 어떤 사람만 알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국방부 출신의 그 사람 김관진이라고 얘기 안 하시네. 누구요? 김관진이라고 왜 얘기 안 하시죠? 뭐 김관진이 아니라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모두가 짐작하는 그분 최순실 씨가 거의 주도적으로 급작스럽게 결정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최순실이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저의 취재는 그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예. 사드와 이 사안이 결국 유관하다는 점까지 취재에 들어가셨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최순실의 이득이 오롯이 최순실의 통장 주머니로만 갔을 것 같진 않다. 어느 정도 분배가 있지 않았겠는가? 혹은 최순실은 차명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 부인은 안 하시네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긍정도 안 하셨고. 네. 예. 진실 규명 이게 그리고 수사 가능할까요?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검에서 이 부분까지 그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재산을 파악하다 보면
그분의 재산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같이 쓰고 같이 그 주물렀던 내용이 그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서 쫓아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주진우 기자님의 취재에 따르면 100조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100조면은 이게 도대체 우리 한 해 예산의 4분의 1 규모이고 또 이게 매년 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방비는 한 해에 국방비가 40조 정도 되는데 이 100조를 한 번에 땡기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장기 적금을 부었다고 볼 수 있죠. 예. 어떤 분께서. 예. 그렇군요. 이건 뭐 반드시 이 수사가 있어야 할 사안이고 수사가 되고 결국 박근혜도 이익을 공유했다. 그러면 이건 뭐 얄짤없는 뇌물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익을 공유했다면, 이익이 글로 갔다면요. 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최순실이 본인이 다 떠안고 가기도 쉽지 않겠네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죠. 예.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계속 취재 부탁드리고 이게 어떻게 기사로 나옵니까? 네, 기사 쓰겠습니다. 예, 보강된 내용으로. 예. 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쓰려고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주진우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대통령 박근혜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다. 이렇게 밝힌 응답자가 85%에 달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안을 인용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83%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의 95% 이상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해서 촛불 민심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40대까지 90% 이상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 확정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내일이 대통령 선거날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약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간발의 차이로 앞지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지하는 후보가 대선 불출마를 할 때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런 질문에서도 1, 2위를 기록해서 다른 주자에 비해 확정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서히 문재인, 이재명, 양강구도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헌법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대다수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들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헌법 실무를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사실관계만 확정된다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학자와 전문가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물어본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내년 1월 말까지는 결정 내려야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년 1월 말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탄핵 심판과 상관없이 대통령 박근혜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 박근혜는 민정수석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조대환 민정수석은
지난달 5일 자신의 SNS에다가 박근혜의 뇌물죄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774억 강제 모금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조대환 수석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글의 주체를 박근혜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이란 것입니다. 말장난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어서 JTBC 보도입니다. 조대환 민정수석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JTBC는 조대환 당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직접 작성한 이메일 전문을 확보했는데요. 이메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명백한 조사 대상자라며 조사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대환 당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은 결국 특조위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결근 투쟁을 벌이다가 사직했습니다. 특조위를 없애기 위해서 특조위에 간 사람입니다. 검찰이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은 대통령 박근혜의 비호 아래 청와대를 수시로 무단 출입하고 청와대 내부 문건 수백 건을 전달받았습니다. 문건 전달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주로 최순실과 공유한 구글 지메일 아이디를 통해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메일을 통해서 유출된 자료가 237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과 정호성은 총 895번 통화했고 문자는 1197차례에 주고받았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정호성을 통해서 초대 행정부 조직도와 조각 명단, 대통령 순방 자료 등 무차별적으로 문건을 최순실에게 넘겼습니다. 자료 유출은 취임 초기부터 최근까지 계속됐는데, 하지만 정작 박근혜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직후인 2014년 12월 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대통령 박근혜의 양식 조리장을 지낸 한상훈 씨가 최순실은 올해 6월까지도 문고리 3인방과 매주 청와대 관저에서 회의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있으면 평일에도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회의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상훈 씨는 청와대 직원들은 최순실이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으로 짐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종편 채널A 보도입니다. 청와대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던 최순실 존재에 대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한결같이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했지요. 이에 대해서 한상훈 전 조리장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임기 내내 관저에서 몸담았던 한상훈 전 조리장의 말, 아무래도 김기춘 말보다는 훨씬 무게가 실리겠지요. 대통령 박근혜는 지난 6월 한상훈 전 조리장의 퇴직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상훈 전 조리장은 그날까지도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청와대 비서관은 지금 각하가 머리와 메이크업이 안 됐다 라면서 만날 수 없다 이랬다고 합니다. 채널A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가 관저에 머물다가 뒤늦게 미용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현역 의원만 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친박 공식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혁신과 통합연합, 이겁니다. 모임의 대변인격인 친박계 민경욱 의원은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선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며 비박계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닐 텐데,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이르면 내년 3월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안 보이자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도 고민이 깊겠죠? 자, 조선일보 기사 소개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새누리당에 간다고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을 제외한 여권 주자 대부분이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박계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을 대안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학규가 친박의 차기 주자? 이건 뭐 손학규 전 고문을 모욕하는 거지요. 국회에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7개에 달하는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결정짓는 헌정사의 중대한 표결인데 5점을 남겼습니다. 검표위원들은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어낸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표 인증샷을 찍고 무효표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부역자라는 비난에 면피하려고 꼼수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국민일보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안 가결에 대한 해외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외신 가운데 영국의 유력 진보 일간지 가디언은 대통령 박근혜의 조기 퇴진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의 저성장, 청년 실업 등의 북한의 도발, 트럼프 당선이 맞물린 상황을 지적하며 박근혜는 바로 지금 떠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아! 이 씹새끼, 지금 누굴 약 올려? 응? 지금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이 나니? 응? 이 꼬라지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카카, 아직 카카가 그 자리에 눌러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검찰이 다 깠습니다. 창고 대방출을 했다고요. 그 태블릿 PC 최순실 거 맞고요. 최순실 국정농단한 거 맞고요.
뇌물죄는 더 수사해보면 샘물이 나올 거라며 검찰이 특검에다가 좌표까지 알려줬습니다. 여론이 내 편이면 어쩔 건데? 헌법재판소인들 또 특검인들 여기에 눈치 안 보겠어? 네? 여론이라니요? 지난 주말에 박사모가 100만 집회 연 거 못 봤어? 박사모가 100만 모였다잖아. 카카, 어디요? 어디 100만이 왔습니까? 박사모 집회는 경찰 추산 4만입니다. 그것도 많이 쳐준 거란 지적이 있어요. 게다가 집회 참가자한테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조경제야. 뭐 카카, 지난 주말 광장을 가득 메운 돈 안 받고 모인 또 다른 100만 촛불 부대는 안 보이십니까? 아니, 걔네들은 좀비 아니야? 응? 왜 주말에 쉬지 않지? 응? 무한도전이 재미없어졌나? 지난 주말에 피로해서 쉬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나오겠다. 이런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말고사 끝난 대학생들도 그런 말하고요. 헌법재판소 판단까지는 이긴 게 아니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촛불 꺼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카카는 주말 동안 뭐 하셨습니까? 나? 나는 차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독서를 했지. 전여옥이 카카가 책 안 읽기로 유명하다 이러던데요. 서재를 가보더라도 어디서 기증받아온 거 읽지도 않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신문 기사도 제대로 해독 못한다고. 야, 배신자 말이 쫄깃쫄깃하냐? 카카, 배신이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12월 12일은 헌법상 배신 중의 배신인 쿠데타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1979년 전두환이 군부를 장악할 목적으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사건. 이때 끝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전차로 역적의 머리통을 날리겠다 이러면서 맞섰던 인물이 있었죠. 당시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이던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정병주, 2번 장태환, 3번 노재현, 4번 김오랑, 5번 자지철.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탄핵안 통과 후 흔들리는 외교 안보 환경, 이 주제로 이야기 준비하셨군요. 예, 그러길래 왜 탄핵하고 난리냐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외교안보 환경도 흔들릴 수 있고 또 실제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헌재가 빨리 탄핵 심판을 끝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물론 헌재의 결론이라고 하면은 관저에서 놀기만 하거나 패션쇼를 외교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 대통령을 빨리 뽑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외교안보 어떤 부분에서 특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 우선 미국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어제 백악관 NSC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이거는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예. 근데 1월 20일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트럼프 정부가 대한국 정책 또 대북한 정책을 불안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권력 공백기를 빨리 끝내는 게 그래서 여러모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을 관리하는 문제도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북한이 지난달 제네바 북미 접촉에서 밝힌 대로 당분간은 뭐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 역시 미국의 새 정부하고 신경전을 벌일 때가 올 거고요. 그 과정에서 내년 2월, 3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때 남한이 어떤 안정자, 평화관리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어제 그 청와대 타격 훈련을 공개한 건 이건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이 도발을 획책하는 건지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북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훈련을 참관했고요. 또 청와대처럼 보이는 어떤 한옥, 이 건물이 불타고 거기에 군인들이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동계훈련의 일환인데 예. 그러면서도 최근 남쪽이 얘기하는 어떤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 혹은 김정은 참수작전, 선제 타격 이런 것들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런 짓 진짜 하지 말라고 북한에다가 엄중히 경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이 부안해동했다고 남쪽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시기라는 점, 이거 역시 어떤 촛불 시민의 눈으로 감시돼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참수작전 운운하면서 북한을 자극했던 정신없는 박근혜 정부도 큰 문제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틈을 타서 사드 배치를 빨리 끝내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네요. 예,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내년 5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보도가 어제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대충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사드라고 하면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불덩어리인데 이거를 이 시기에 들여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국방부가 어떤 조직 이익을 우선시하고 또 대미 의존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무산시켜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예. 자, 사드 도입에 있어서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 방금 주진우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가 짚어봤는데, 자, 이 의혹도 반드시 규명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규명돼야 하기 때문에라도 사드 배치를 빨리 재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수습기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야당들이 최우선적으로 사드 진행, 사드 배치 진행 이것부터 중단해야 됩니다. 예. 자, 어떤 외교안보 공백 또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어제 외교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7월까지는 정상 외교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국가 기능의 마비 현상인데 이 마비 현상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 물론 뭐 그동안에도 박근혜가 정상 외교라는 이름의 패션 외유 이런 걸 다녔기 때문에 뭐 그동안은 뭐 정상 외교를 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민주적 정통성을 인정받는 대통령이 다자 외교라든지 또 양자 외교 무대에서 해결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지금 금한령 같은 거 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상 차원에서 어떤 문제 해결 노력이 시급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중일 정상회의 이거는 뭐 이번 주에 일본이 연내에 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무산됐다는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여러 나라의 부패 문제를 분석하는 기사를 썼는데 한국이 포함됐군요.
예, 당연히 포함돼야 되죠. 예.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탄핵됐던 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이번 가결, 또 남아공 대통령의 하야 압박을 받는 사례,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부패 스캔들 때문에 붕괴하는 현상의 배경에 제도적인 부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패가 보편적으로 만연하다 못해서 아예 이게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굳어져 버린 그런 뜻입니다. 제도적 부패라는 말이.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제. 예. 이 사람은 우익 기득권 세력의 의회 구태타 때문에 쫓겨난 거기 때문에 이 박근혜하고 동일선상에서 놓는 거는 그 사람 호세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현상은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예, 뉴욕타임스는 세월호의 경우에 안전점검을 피하려고 공무원하고 선박 소유주가 공모했던 사실, 예. 또 뇌물수수 활동에 따른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임, 그리고 재벌이 관련된 여러 가지 스캔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의 부패의 사례다라고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대선 때 부패를 끊겠다고 했지만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전적 이익을 챙긴 것,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박근혜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이나 남아공에 비해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이 박근혜 일당이 해먹은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도우려고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이 대선 개입의 이 양상이 심각하네요, 보니까. 예, 이 문제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태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정원의 댓글 공작 때문에 박근혜의 정통성을 크게 훼손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랑 비슷하게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게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슈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활동이 의심받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메일 해킹을 러시아가 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클리크스가 미국 민주당 쪽 핵심 인사들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메일에는 민주당 내부 경선을 힐러리한테 유리하게, 또 버니 샌더스에게 불리하게 진행시키도록 모의한 내용, 이런 것들이 그 이메일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샌더스 지지자들이 대선 본선에서 힐러리한테 표를 주지 않았고 투표장에 안 가거나 뭐 트럼프를 찍는 방법, 이런 걸로 힐러리가 대선에서 졌다는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예, 예. 폭로는 위킬리크스가 했지만 해킹을 주도한 것은 러시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위킬리크스에 넘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이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자기가 퇴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 전까지 제출해라라고 하면서 파문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거는 아마도 CIA가 러시아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트럼프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뭐 트럼프 쪽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몇 시간 전에 TV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예. 해킹은 없었고 또 이런 거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고 대선에서 진 민주당이 변명을 들어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러시아의 해킹 기술 굉장히 뛰어나고요. 예. 또 CIA가 해킹을 잡아내는 기술도 또 역시 뛰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고 파문이 커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라는 아주 보기 드문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선 불복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예. 자, 황준호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경제의 속살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이브로 만납니다. 네. 아니 이분들은 누구죠? 탄핵이 가결된 신새벽의 아침에 만나 뵙는 시민 동지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금요일에 네. 탄핵이 가결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촛불 혁명.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차전은, 승리로 끝났고, 2차전은 이제 헌재 가서, 승리하는 것이고, 네. 3차전은 대선이 되겠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도 험합니다만은, 네. 자, 근데 이건 뭐 사실 어느 때보다도 혁명하기 좋은 네.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고요. 네. 국민들의 이런 결집된 힘으로 네. 정치권이 움직였고요. 그렇게 해서 저 새누리당 권력마저도 이 도도한 민심을 거역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자, 이완배 기자님, 네. 지난 금요일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뿐만 아니고요. 한 달 넘게 지나왔던 시간이 되게 꿈 같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2000년에요. 민주노동당 울산 북지역에 그 최용규 후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딱 한 석을 얻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가졌었던 곳이고요.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 개표 방송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용규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2000년에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생긴다는 건 진짜 꿈같은 일이었었어요. 심지어 밤 10시쯤에 제 기억으로는 당선 소감도 출구조사하고 개표 결과까지 다 이기는 걸로 나왔으니까요. 최용규 후보가 그때 34살 되게 젊은 나이셨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벅찼었는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새벽 2시쯤에 뒤집어졌습니다. 아이고. 맨 마지막 두개동 투표를 남겨두고 400몇 표 차이로 뒤집어졌습니다. 나중에 다큐멘터리로 나오는데 이 최용규 후보가 나이가 되게 젊어요. 34살인데 선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동별로 유리한 곳 불리한 곳이 다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기고 있는데 마지막 두개동 개표가 남은 거예요. 참모가 와서 질 것 같아. 나머지 두개동 안 될 것 같아 하니까 이 젊은 최용규 후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진짜 떨어지는 거야? 멘붕. 이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만 노동자의 희망이 그 사람의 어깨에 걸려 있었던 거였어요. 결국은 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개표 방송을 보면서 그냥 정말 밤새도록 통음을 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이다, 딱 한 명.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딱 한 명. 이게 내가 부당한 요구냐. 그때는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슬프게 그 장면을 지켜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2004년에요. 딱 4년이 지났죠. 전노협 초대 의장을 지내셨던 담병호 선생님께서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존경했던 노회찬 의원이 비례대표 8번으로 민주노동당 후보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정말 딱 한 석, 노동자를 대표하는 딱 한 석을 원했었는데 단 4년 만에 민주노동당이 12석을 얻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언제나 놀라운 변화는 내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정말 도적처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탄핵 과정, 그리고 한 달간의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어떤 거였냐면, 정말 이러고 싶었어요. 여러 시민분들하고 같이 거리에 나와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싸우고 이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 26년 동안 못 느껴봤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거리에서 우리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하고 지쳤으면 결코 오지 않았었을 날이죠. 그런데 이 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박수가 나오네요. 이 기분을 2012년 12월에 다들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참 그때만큼 제가 떨어진 것보다 더 멘붕이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상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성의 비관주의, 의지의 낙관주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게 비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사회가 바뀔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한국의 재벌들은 너무 강하고 이 시스템은 너무 강고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안토니오 그람시는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은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의지로는 항상 낙관적이야. 가장 이성적으로 비관적이고 싶을 때도 나는 그래도 새로운 세상이라고 올 것이라고 믿고 싸워 나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 모이신 분들께 제가 여담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각자 두 분끼리 짝을 지으시고요. 진짜 지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짝을 지으시고요. 왼쪽에 있는 분한테 제가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께 제가 10,000원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나눠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 분에게 그 10,000원을 나눠주십시오. 얼마를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를 나눠주시겠습니까?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 있는 분께 나눠드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액수를 받아들이면 나눠 가지시고 행복하게 헤어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거는 못 받겠어, 부당해 하고 거절을 하시면 제가 그 10,000원을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요런 게임의 룰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분이시라면 얼마를 오른쪽 분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전제를 더해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를 나눠주시겠습니까? 5,000원. 네. 빵원. 네.
가까이 안 지내시면 좋을 분. 네.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의 역사가 한 300년 정도 됩니다. 300년 동안 경제학은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어떻게 속여왔냐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경제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300년 동안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10,000원을 나눠 가지라고 했을 때 경제학의 대답은 얼마냐면 1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장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갖는 돈이 제일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한 푼도 안 주면 이쪽 사람이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기는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나눠줘야 되느냐? 딱 1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을 하면 그 1원도 받지 못합니다. 1원이라도 받는 게 좋겠죠. 상대방이 1원이라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걸 전제로 제가 나눠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딱 1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9,999원을 갖는 거죠. 이게 경제학이 30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온 주입식 교육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정말 1원만 나눠주시겠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5,000원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요, 평균 4,000원 정도 나눠주는 걸로 나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예. 다시는 볼 사람도 아닌데요. 그래도 4,000원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2,000원 이하로 나눠줬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거라도 받겠다고 해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시는 볼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무상으로 10,000원이 생기면 내 옆에 사람에게 최소한 평균 4,000원 정도는 나눠줄 수 있는 협력의 존재입니다. 300년 동안 경제학이 인간을 속여온 겁니다. 2,000원 이하로 나눠주면 거부합니다. 이 말은 내가 그 2,000원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인간은 그 돈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부당한 분배, 불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서 또 한 달 넘게 시민혁명의 광화문과 여의도의 거리를 메워주신 시민분들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가 뭐 생기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한테, 우린 물론 오늘은 육개장 한 그릇 얻어 먹었지만, 네. 닭게장입니다. 닭게장, 예. 닭게장 한 그릇 얻어 먹었지만. 닭게장이 중요합니다. 네. 그거 먹으려고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요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거리를 메웁니다. 내 돈 들여서 촛불을 태웁니다. 모금함이 오면 10,000원을 냅니다. 우리한테 뭐가 생기기 때문에요. 아무도 역사 속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딱지 하나는 2016년 겨울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민혁명의 동지들이라는 큰 이름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당함을 거부를 할 줄 압니다. 인간은 옳음을 위해서 싸울 줄 압니다. 그게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요. 나에게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사람은 그렇게 싸울 줄 알고 올바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주제넘게 강연 같은 곳을 가보면은요, 특히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평생을 싸워오신 분들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협력과 상생과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진짜 오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서 운동 오래 해봤습니다. 안 될 거예요. 네.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때 발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시도는 해봤어요? 언제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싸워보기나 제대로 해봤냐고요. 네. 정주영의 말 같습니다. 네. 당신 한번 해봤어? 그렇죠. 네. 정말 그겁니다. 언제 해봤냐고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가득 메우고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하고 올바름을 위해서 투쟁하고 했던 일들을 제대로 한번 해보기나 해봤냐고요.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네. 절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올해 2016년의 기억을 오래 가지고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끼리 서로 따뜻하게 연대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그 일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먼 길의 첫 발자국이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시민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지난 금요일은 딱 그게 어떤, 종이로 되어 있다면은 그걸 코팅해서 벽에다 붙이고 싶어요. 예. 12월 9일이 종이라면. 아니, 근데 요거 편집해 주십시오. 진짜 그 부결되면 방송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하면 되는데요, 뭐.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네. 예. 물론, 녹음은 하시고, 네. 잡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선배는, 돌진하실 것 같아. 아니, 저는 잡혀가는 게 꿈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도 이게 방송이 되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저희 이제 과에 같이 활동했었던 친구 중에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키가 180이 넘는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이게 항상 둘이서 싸웠었어요. 화염병을 들어도 같이 싸웠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딱 있으면 저 앞에 전경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야, XXX 이 개새끼야, 너 누군지 다 알아. 복면을 하고 있는데도요. 네. 너 누군지 다 알아, 이 새끼야. 너 잡히면 죽인다.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 친구한테. 없네, 네,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야, 완배야, 쟤네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아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나는 모르지? 아니, 항상 같이 서 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존재감이 없지? 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평생 컴플렉스가 뭐냐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잡아간다고 하면 기꺼이 행복하게 저는 잡혀갈 용의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우리 이완배 기자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한테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도 좋겠고요. 질문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사실은. 예. 괜히 얘기했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박근혜 동지가 추진했던 쉬운 해고를 부득이하게 솔선을 수법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 동지를 비연기 공주라 부른 송영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비연기를 더럽게 쓰는 송영길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인천시장이었던 송영길은 박근혜 동지가 시장실을 잠깐 빌렸으면서 비연기까지 교체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러나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하지 않던가. 비연기에는 주사나 시술을 할 수 없으니 리모델링을 한 것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비연기 공주 운운하며 폄훼한 것은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박정희 생가처럼 인천시장 화장실을 영구 보존으로 기념해야 할 것이다. 송영길은 변기 수조에 벽돌을 하나 넣어서 물을 아끼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깊은 애국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변기 교체를 갖고 시비를 걸고 있다. 송영길은 박정희 동지의 뜻을 받들어 변기 수조에 벽돌을 15개를 넣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송영길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간과했다. 송영길이 쓰던 그 변기 속에서 갑자기 북괴군의 경량화, 소형화된 어뢰가 나타나서 이를 보고 계신 박동지를 공격한다면 이런 망극하고 참담한 사태를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송영길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송영길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화장실로 도망쳤다가 다시 나와 비명횡사한 차지철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며 이 말을 땅에 찢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송영길은 박근혜 동지가 경호를 받지 못하도록 박근혜 예우 박탈법을 발의하였다. 송영길이 인간이라면 박동지가 박사모 회원들에게라도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당을 대신 지급해줘야 할 것이다. 박사모 회원들은 보수를 줘야만 움직이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 김현철 연세대 통일학부 교수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네, 이런 제목의 한겨레 칼럼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은 박근혜 이후 누구가 아니라 박근혜 이후 무엇을 말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망친 주범은 우선 착각을 들 수 있다. 아버지의 시대가 저물었는지도 모르고 딸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 위에서 살았다. 그중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다. 박근혜는 부패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짐이 곧 국가인 왕조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공과 사를 착각하면 거대한 부패만 남는다. 시대 착각은 처음 보는 풍경이 아니다. 바로 박정희 체제의 본질이다. 딸의 착각이 결국 박정희 체제의 청산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물려줄 것은 부끄러움뿐인 정부는 딸의 4년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18년이었다. 왜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공안검사들이 차지했을까? 너무 부패했고 감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색깔론으로 정권을 잡고 모든 남북 관계의 문을 닫은 공안 세력은 다시 겨울 공화국을 만들고자 했다.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했던 사람이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종북으로 몰았다. 고문을 지휘했던 사람이 다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슬픈 흉터인 국가폭력을 다시 살려내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살해하고자 한 자들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박근혜 이후 누구가 될 것이다. 시민들은 촛불의 깊은 슬픔을 공감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꽃피울 정치를 기대한다. 그래서 부패의 민낯을 드러내고 무능의 구조를 개혁하기를 원한다. 문제는 정치다. 너무 많이 무너져서 평범함으로 부족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아직 김기춘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